이번 시간에는요, 플럭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플럭스냐라는 건데요. 도달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는데, 여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쓰이는 전류 밀도죠. 커런트라고 썼는데, 커런트 덴시티, 정확히 말하면 전류 밀도입니다.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전류 밀도에 두 가지 종류의 전류 밀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요번 과목에서는 아마 요 전류 밀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커런트 덴시티, 전류 밀도죠. 전류 밀도는 어쨌든 간에 홀이 됐든 전공이 됐든 전자가 됐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캐리어, 그러니까 전자가 됐든 홀이 됐든 그 캐리어의 숫자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제이카 뭐 오음의 법칙이다, 뭐 픽스의 법칙이다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 이거는 플럭스가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픽스의 제일 법칙에 포뮬러 플럭스가 어디서 뭐냐면 픽스의 제일 법칙에 J는 마이너스 D에 라운드 C 오버 라운드 X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플럭스라고 하고요. 이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입자수 단위 시간당 어떤 면적 A라는 곳을 입자가 흘러가는데 이 면적이 A라는 거지만 1세제곱센티미터로 환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4세제곱센티미터다. 죄송합니다. 4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은 1제곱센티미터로 환산하려면 통과한 개수를 4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당, 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1초당 흘러가는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플럭스라고 그러고 이건 사실 자료과학 시간에 확산해서 배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걸 했느냐? 입자의 흐름은 이 플럭스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한 거고요. 그거의 결론은 반도체에 사는 전류 밀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확산 전류 밀도하고 그다음에 드리프트 전류 밀도 그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단위 면적의 입자들이 이렇게 나가. 이거는 원자와도 상관없고 분자와도 상관없고 전자와도 상관없습니다. 야구공도 상관없고 자동차도 상관없고 비행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V라는 속도를 가지고 A라는 지역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처음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일정한 속도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가정은 stream of parallel atom, 아톰이라는 대신에 particle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particles passing through an area A, A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A라는 면적을 수직하게, 뭐 사선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삐딱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수직으로 지나가고 with a constant velocity V, V라는 속도로 지나가요. No interaction between atoms or molecule. 입자들 사이에서는 또는 파티클로 하나 더 쓰죠. 그 입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반응이 안 일어나요. 뭐 화학 반응이나 뭐 이렇게 충돌이나 이런 것도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냥 반드시 간다. 왜냐하면 좀 단순하게 해도 나중에 보면은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원자들이 일정한 등간격으로 존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애들이 그 군인 열병식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뭐 국군의 날 같은 하는데, 아니면 자동차가 군인 열병식 하는데 군인들이 줄 서서 가잖아요. 그렇죠? 줄 서서 처박처박 간다고요. 이 앞에도 등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입자니까 요 평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이 위쪽 방향으로 있는 거죠.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등간격으로 좀 저음하게 쭉 날아가는데, 그때 얘네들이 등간격을 이루고 있고, 그때의 농도는 단위부피당 존재하는 입자수죠. 그렇죠? 입자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그러면 PV는 NKT니까 V분의 N은 KT분의 P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입자수를 그 원자 또는 입자의 농도라고 하고, 그렇죠? 이 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이 공기 중에서도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하면 걔네들이 일정하잖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럼 질문이 이거죠. 네, 아톰은 이제 파티클로 바꾸셔야 됩니다. How many atoms pass through area A during a period of time t? 여기 시간 t 동안에, 그렇죠? 시간 t 동안에 힌트가 있죠. x는 vt. 시간 t 동안에 a를 지나는 입자의 총수는 몇 개입니까? 라는 거죠. How many atoms per unit area per unit time?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가는 입자 수를 저 t a로 나누고 t로 나눠주면 그게 플럭스가 됩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입자수. 그러니까 일본에서 구한 입자수를 n이라고, 또 n이라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n이라고 친다면 플럭스는 저 n을 시간과 단면적의 곱수로 나눠주면 이게 플럭스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마법을 부리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number of atoms per unit area, unit time. 이게 플럭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step 1. How far distant atoms will pass through A during time t? t 시간 동안에 A를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t 시간 동안 A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 지나겠어요? 얘네 다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겠죠. 이거 바짝 붙어 있는 건 금방 지나가겠죠. 조금 멀리 들어가면 바짝 지나가겠죠. 이 면적으로부터 V 곱하기 T만큼, 왜냐면 V 곱하기 T만큼 떨어져 있는 입자는 정확하게 T초 후에는 여기에 딱 도달할 거 아니에요. T초 후에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등속 직선은 거예요. 속도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거리도 똑같아요. 열병식 할 때 좌우 그렇게 가정해도 통계학적으로 얘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맞습니다. 결정질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FCC, 그다음에 뭐 바디 센터드 큐빅 그런 것도 다 애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줄 서서 있잖아요. 원자들이 이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자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how far this atom will pass through A during time t? 더 원자는 will pass through A with a distance of x during time t. 앞에서 말한 이 x는 뭐 곱하기 뭐예요? v 곱하기 t. 그러니까 v 곱하기 t죠. 위에서 본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점선 박스. 이 안에 있던 원자들은 A를 다 통과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v 곱하기 t라는 조 면적, 아니 길이, 그렇죠? 그 박스. 그 부피는 다 어떻게 돼요? v 곱하기 t 곱하기 a. 그러면 전체 부피는 a 곱하기 x, 즉 a 곱하기 v 곱하기 t는 뭐예요? 요 면적 곱하기 x니까 요 점선하고 요 박스 안에 있는 입자들은, 원자들은, 전자들은, 분자들은 다 어디를 통과해요? a를 통과한다. 그렇겠죠? 속도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스텝 2. Number of atoms through A during T.
t 동안에 A를 통과하는 원자의 숫자. 우리가 부피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니폼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안 다르잖아요. 농도가 얼마나 C. 농도가 C. 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를 알아. 입자수를 알아. 그러면 지나가는 수는 어떻게 돼요? N은 C 곱하기 V죠. C가 V분의 N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피는 C 곱하기 A 곱하기 X요. X는 C 곱하기 A 곱하기 V 곱하기 T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아토믹 플럭스 또는 파티클의 플럭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거는 N 나누기 A 나누기 T라고 그랬잖아요. N 나누기 A 나누기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플럭스예요. J는 N 나누기 A 곱하기 T는 이거 CV만 남으니까 양보를 A하고 T로 나누니까 CV요. 되게 간단하죠. J는 CV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식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픽스의 제일 법칙 J는 마이너스 T의 라운드 C 오버 라운드 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J는 잠깐만 시그마입니다. 그렇죠? 시그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픽스의 제일 법칙은 제로각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원자의 수, 입자의 수는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하고 그 농도의 기울기의 비례상수를 확산 diffusivity D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인데 그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자 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얘는 이겁니다. 두 개가 사실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CV. 이 CV가 이게 확장성이 커요. 그래서 C는 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을 때 V는 속도. 그렇죠?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V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전자가 됐든 입자가 됐든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야구 공이 됐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차는 축구 공이 됐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도는 뭐에 따라 다를까요? 네?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해요. 손흥민 선수가 세게 차느냐, 손흥민 선수가 힘껏 차는 거랑 지금 강의하는 제가 힘껏 차는 거랑 공은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차는 힘이 훨씬 셉니다. 그렇죠? 속도는 가해지는 힘의 비례.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똑같은 힘으로 공을 물에다 차는 거랑 공기에서 차는 거랑 아니면 그 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차는 거랑 저기 어떤 나라 가면 콜롬비아 같은 데 보면 저기 산 꼭대기에 공기가 좀 희박한 데 차는 거랑 어디가 공이 제일 속도가 빠를까요? 공기가 희박한 데가 빠릅니다. 왜? 걸리적거리는 게 적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레지스탄스가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입자들의 속도는 그 입자에 가해지는 힘에 비례하고 그 입자가 날아가는 환경에 그 입자들이 날아가는 모빌리티라고 해요. 이동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도는 뭐냐? 속도는 힘에 비례하는데 입자가 날아다닐 때 이 저항력이 작으면 빨리 날아갈 거고 저항력이 크면 적게 날아갈 거고 모빌리티는 그러니까 힘에 비례하는 거니까 모빌리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얘가 잘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저항성의 반대말이에요. 마치 컨덕티비티하고 똑같아요. 그 비장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라고 했잖아요. 전기 전도도랑 비슷한 개념. 그래서 J는 C, V는 C 여기서 뮤라고도 쓰고 M이라고 쓰는데 CMF 이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도는 한번 보면 고체에서 원자들의 결정 구조를 알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입자 개수를 금방 볼 수 있죠. 그렇죠? FCC 같은 경우는 4개고 A 3승분의 4 격자상수 A 값만 알면 다 볼수 있어요. 아이디얼 가스로 PV는 NKT V분의 N 이 C죠. KT분의 P Impurity or carrier concentration for electrons and holes in the semiconductor. impurity를 얼만큼 집어넣는지는 농도가 다 주어집니다. 그 농도 알면은 도너가 들어가 있으면은 전자가 하나씩 생길 테고 억셉터가 들으면 전공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몇 개를 집어넣는지 C는 금방 구하는 거죠. 이제 V인 거죠, V. 근데 V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 발차기. 손흥민 선수가 차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요즘에 야구 잘하는 야구를 제가 잘 안 봐. 축구도 잘 안 보고.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로 쳤을 때 공이 날아가는 속도는 여기 친 힘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친 힘이 야구 선수가 공을 쳤을 때 공이 날아가는 게 공기가 되게 습한 데잖아요. 아니면 저지대 공기 밀도가 높잖아요. 공이 덜 뻗습니다. 근데 저기 되게 지대가 높은 데 가서 야구를 하면 공기가 희박해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적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 보면 콜로라도 로키산에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는 가해진 야구방망이로 야구공 꽝 하고 힘 전달되는 거 곱하기 앞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그 비례상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F하고 M이 뭐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모빌리티는 입자가 진행하는 길이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원자들이 표면을 따라 입자의 표면을 따라 올라가면 입자 원자들이 걸리적거리는 게 이쪽 반쪽은 다 없잖아요. 표면은. 그래서 표면에서 원자들의 이동은 되게 빠릅니다. 결정립과 결정 사이의 결정립계는 틈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원자 사이에 팍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도 잘 갑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결정 안에 싱글 크리스탈 안에 가려면 어렵죠. 대신에 이제 부피가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빌리티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걸 우리는 그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디퓨지비티 D로 배웠습니다. 디퓨지비티 D로 배웠죠. 전자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속이나 세미컨덕터가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금속에서는 통 나오면은 이쪽 끝에 있는 놈이 그 정전기 인력에 의해서 얘가 튀어나가는 쿨럼력에서 튀어나가는 거고 세미컨덕터는 진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P타입과 N타입이 있다 보니까 N타입에는 전자가 많고 P타입에는 전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고 전공이 이쪽으로 흘러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흐르다 보면 원래는 전공이 있어야 전자가 N타입에는 전자가 있어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져 가지고 전기력을 중성이 되잖아요. P타입에서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으려면은 홀이 있어야 한 가지 중간에 비어 있어야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똑같은데 얘네들이 두 개를 딱 붙여 놓으니까 이쪽은 전자가 적네 전자 흘러가고 이쪽 홀이 적네 흘러가다 보면 내부에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의 균형이 깨지죠. 균형이 깨지면 파인만 사람 몸에 1%만 있어도 지구를 든다는 정전기 인력에 의해서 농도에 의해서 흘러가다가 얘네들이 균형이 깨진 힘에 의해서 다시 더 이상 못 흘러가도록 딱 묶입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에서 생기는 전기하고 얘네들의 흘러가다 보니까 전기력 그 전기장의 세기가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조금 P타입, N타입은 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P타입, N타입을 모르면 수업 시간에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P타입, N타입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에 홀이 있단 말이에요. 홀. 그렇죠? 이쪽에는 전자가 있고 개수가 많겠죠. 동그란 게 많고 여기는 찍찍찍이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부에 요게 있어야 왜냐면은 P타입에는 3족을 넣고 N타입에는 5족을 넣으니까 5족 원소를 넣으니까 불순물이 5족 원소에는 최여각 전자가 5개가 있어야 딱 맞는 거고 3족 원소에는 3개만 있으면 딱 맞거든요. 여기서 4개인 실리콘에서 실리콘이라고 칩시다. 최여각 전자가 4개인 곳에 하나가 여기는 비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홀로 작용하는 거고 구멍 뻥 뚫린 것처럼 얘네는 5개니까 전자가 하나 남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흘러가다 보면 원래 여기는 전자는 흘러가더라도 양성자는 핵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양성자 즉 핵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에는 플러스 차지거든요. 전자가 저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쪽은 전자가 3개거든요. 양성자가 3개거든요. 홀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전자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흘러가가지고 그러면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로. 그래서 이름을 디퓨전, 그러니까 디퓨지비티, 드리프트를 모빌리티 하는데 이게 다 합쳐서 다 모빌리티입니다. 디퓨지비티보다 모빌리티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나중에 모빌리티하고 디퓨지비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아는 그 아인슈타인이에요. 디퓨지비티는 모빌리티 곱하기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온도. 그러니까 픽스의 제일 법칙에 쓰이는 디퓨지비티도 이때 물론 여기서 쓰이는 반도체에 쓰이는 모빌리티와 원자들의 힘은 모빌리티가 다르긴 하지만 이 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퓨지비티는 이거는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라 모빌리티 곱하기 KT. 그러니까 모빌리티랑 디퓨지비티랑 비례해요. 뭐만 곱하시면 돼요? K 곱하기 T만 곱하시면 돼요. 그 관계는 아인슈타인이 했으니까 그냥 믿읍시다. 그리고 개념상으로도 비슷해요. 원자들이 또는 입자들이 흘러갈 때 농도 차이에서 흘러갈 때 걸리적거리지 않는 정도 잘 흘러가는 정도를 디퓨지비티라고 하는 거니까 드라이빙 포스는 이제까지 설명드렸어요. 뭐하고 뭐 concentration gradient 농도 차이 그렇죠? 또 하나는 볼티지 그레디언트 볼티지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압의
기울기. 이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러죠. electric field. 그래서 다시 봤더니 이 메탄을 뺍시다. 메탄을 뺍시다. 반도체에서 확산 전류에 의한 모빌리티, 디퓨지비티하고 드리프트 커런트, 전기 장애에 의한 모빌리티, 전기 장애에 의한 전류가 두 개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J는 CMF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CMF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요 농도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하나가 있고 P타입, N타입 하면은 전공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가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전압의 농도 기울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발생되는 전류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 보세요. 요 드라이빙 포스는 구동력은 농도의 기울기와 전압의 기울기가 됩니다. 전압의 기울기를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죠. 그렇죠? CMF에서 F는 농도의 기울기와 전압의 기울기. 오음의 법칙 지난번 했던 걸 다시 한 번만 볼게요. V는 IR에서 R 대신에 로 곱하기 L분의 A 해서 이거 다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쭉 정리했더니 J는 시그마 볼 전압의 기울기. 지난번 하신 거 보시면 됩니다. All variables are intrinsic property라는 얘기는 시편이 크든 작든 조 전기장을 유지하고 조 단위 면적당 전류를 유지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ll variables are intrinsic property고 그러면 J는 플럭스죠. 플럭스는 number of electrons 곱하기 전하량이니까 전자 하나당 뛰는 전하량을 E라고 합시다. E 또는 Q라고 해요. E 또는 Q. E 또는 Q 값은 전자 하나당 뛰는 거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입니다. 이거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E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J는 CV였잖아요. CV. CV인데 원래 J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이지 전자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전자수라고 보고 전자수에다가 전자 하나가 띄고 있는 전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 우리는 개수로 세고 싶은 거예요. C를. 그렇죠? C를 개수로 세고 싶은 거예요. 단위 부피당 전자수. 전자 하나당 2를 띄고 있으니까 전하량은 C 곱하기 2죠. 단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M 곱하기 2. V는 MF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C 곱하기 2 곱하기 MF. 근데 F가 전기 장애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기 장애색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더니 J는 시그마 2라며요. J는 시그마 2. 그렇죠? 시그마 2. 2하고 2 없어지면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는 C2뮤. C는 보통 반도체에서는 C라고 안 쓰고 농도를 단위 부피당 캐리어 수를 N이라고 씁니다. N. 그 다음에 E 대신에 E도 쓰기도 하고 Q도 쓰기도 합니다. 모빌리티는 M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뮤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N, E, 뮤.
그러니까 시그마는 n 리뮤 곱하기 2다. J는 Q 곱하기 여기서는 쓰는 데마다 다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책 보시면 돼요. 세제곱센치라고 씁시다. 부피.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캐리어 수예요. 근데 캐리어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홀이든 전자든 갖고 있는 전하량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내에서 전기장이 존재할 때 홀이나 전자가 흐르는데 캐리어가 흐르는데 그때 발생되는 전기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그거는 J는 CV로부터 F가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전압의 기울기, 전기장의 색이고, 모빌리티는 그냥 모빌리티고, C 대신에 N 쓴 거고, C는 넘버 오브 차지니까 원래 전류 밀도는 전하량이 거기다 캐리어 하나당 전하 곱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래식 시그마에서 보면 이 시그마가 전기 전도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라는 얘기예요. 뭐에서? 드리프트 커런트에서. 그렇죠? 드리프트 커런트에서. 그런데 드리프트 커런트만 있느냐? 커런트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커런트가 하나 더 있는데 CMF에서 이번에 F가 농도의 기울기라는 거죠. 그렇죠? 농도의 기울기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농도의 기울기가 아니라 케미칼 포텐셜의 기울기입니다. 케미칼 포텐셜 기울기면 또 뮤가 또 나오는데. 그래서 케미칼 포텐셜의 기울기고 그 케미칼 포텐셜의 기울기를 보면 요건 뮤는 그 CV에 그렇죠? F에 여기서 뮤는 여기는 그냥 M 씁시다. 왜냐면 뮤가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케미칼 포텐셜은 뮤 I는 연력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저기 뭐에서 나온 겁니다. C 농도. I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I는 이제 여기도 CI라고 쓰셔야 되는데 이건 I 스피시스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 구동력은 원래는 케미칼 포텐셜의 교육이다 보니까 C. 그럼 F가 이거니까 C하고 없어지잖아요. KTM 남잖아요. 그게 뭐예요? D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마이너스. 왜냐면은 드라이빙 포스는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거든요.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드라이빙 포스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F는 MA. 여러분들 그 중력에서 위치 에너지 있잖아요. 중력에서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mgh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F는 mg예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지구 방향에서 멀어지면 멀어서 커지잖아요. 잡아당기는 힘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이건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든 케미칼 포텐셜이라고 그래가지고 농도 차이 등에 의해 생기는 케미칼 포텐셜이 있든 중력장이 있든 전기장이 있든 자기장이 있든 아니면 케미칼 장이 있든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MKT까지 딱 포함하면 마이너스 T에 라운드 C 오버 라운드 X인데, 역시 여기도 C가 J는 C 숫자에다가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곱하기 Q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J가 다 이제 Q가 붙어야 되는데, 왜?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 플럭스는 그 단면적을 지나는 입자수를 단면적과 시간으로 나눈 건데, 단면적과 시간으로 나눈 건데, current density,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이니까 개수 곱하기 한개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곱하면 전류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맨 처음 것부터 가볼게요. 오음의 법칙이, 우리는 V는 IR만 알았다. 그렇죠? V는 IR만 알았다. 근데 V는 IR로 하면은 시편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에 너무 영향도 받고, 우리가 물질 상수로만 가지고 핸들링하기 너무 어렵다. 시편이 작은 거, 큰 거에 따라서 애들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오음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저항을 원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로 한 다음에 양쪽으로 쭉 나눴더니, 전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전기 전도도, 또는 전기장의 세기는 전류 밀도 곱하기 비장,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V는 IR이니까, 그렇죠? V는 IR.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의미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나? 마우스가 어디 갔나? 전기장은 단위 길이당 전압 강화. 단위 길이당 얘네들이 전압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유리에다가, 아니, 게이트 옥사이드 얇은 데다가 0.5V가 하는 거는 여러분 창문 유리에다가 25만 볼트가 하는 거랑 비슷하다. 25만 볼트 창문에다가 하면 다 터집니다. 근데 그걸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안 터지려면, 그게 웹에서 게이트에서 가해지는 전압을 의해서 안 깨지려면 원자들의 결정들이 거의 완벽해야 돼요. 그렇죠? 그 완벽한 단위, 어쨌든 간에 길이당 전압 강화로 일렉트릭 필드라고 그러고,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는 사실 또 단위 시간당 흐르는 쿨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하량하고 똑같습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전하를 띤 물질을 우리가 캐리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에서. 전자하고 전공이 있습니다. 전자하고 전공. 걔네들 하나당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롬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렇다는 이야기는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캐리어의 수, 전자의 수 또는 전공의 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비저항이나 전기 전도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V는 IR 대신에 쓰는 거는 J는 시그마 E, E는 로우 J다. 그래서 전기장의 색이나 전류 밀도나 비저항이나 전기 전도도가 뭐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전기 전도도 하고 비저항은 물질 상수입니다. 물질 상수.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량이고, 다른 말로 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수, 캐리어 수, 전자수나 전공수. 전기장의 세기는 전압의 기울기, 뭐 하나 빠졌나요? 다 있죠. 전압의 기울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 밀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자공학이나
반도체 물성을 배우시다 보면 전류 밀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류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픽스의 제일 법칙에서도 플럭스하고 똑같더라.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서 플럭스로부터 계산했더니 쟤는 CV더라. 간단하게. 쟤는 농도 곱하기 걔 속도. 이게 원래는 속도들이 다 달라가지고 통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별 차이 없어요. 신기하죠? 쟤는 C 곱하기 평균 속도 V. 근데 V를 조절하는 거는 그 물질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구동력, 드라이빙 포스하고 그 물질이 이동할 때 걸리적거리는 정도 뮤에 의해서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는 반도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다. 캐리어의 농도 기울기와 전기장의 세기. 캐리어의 농도 기울기로부터 나오는 게 디퓨전 커런트고, 디퓨전 커런트에서 디퓨지비티는 모빌리티 곱하기 볼츠만 상승 곱하기 타임. 이걸 아인슈타인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아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정말 한 거 많아요. 여기서 이제 F는 원래는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농도 기울기가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D라고 한다. 다음에 드리프트 커런트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전기장의 기울기에서 하는 거니까 Q, 로, 뮤인데 여기 뮤는 모빌리티라고 그러고 여기서 로는 저기 뭐예요? 농도 기울기 N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여기도 로는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N이나 C. N으로 많이 쓰실 겁니다. 스몰 N. 그래서 요건 뭐냐?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캐리어의 수. 이거는 임퓨리티를 몇 개 집어넣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Q는 캐리어가 갖고 있는 전하라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됐든 모스펫이 됐든 트랜지스터가 됐든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농도 분포 이런 걸 가지고 소개하는 게 이쪽 전류하고 이쪽 전류다. 그리고 여기 일렉트릭 필드다. 이 일렉트릭 필드 단위 길이당 전압의 변화를 잘 머릿속에 생각지 않으시면 이게 이제 봐도 이제 보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할 게 그거거든요. 네? 이제 자, 전기장, 전류 밀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NCS에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스테디 스테이트 일렉트릭 커런트 이게 DC입니다. AC도 아닙니다. 이 뭐 스퀘어 파도 아니고 삼각파도 아니고 신호파도 아니고 그냥 0.5V면 0.5V, 1V면 1V, 백열전구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열전구의 전선에 흘러가는 시뮬레이션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건전지에다가 백열전구 연결하잖아요. 흘러가는 거. 했더니 결과를 얘네들이 보는 거는 일렉트릭 볼티지. 볼티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볼티지 전압의 변화는 보여줄 수 있는데 전류는 없어요. 전류는 따로 있어요. 전압, Electric Field Intensity는 원래 전기장은 벡터량입니다. XYZ.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앞에서 했을 때 우리는 벡터고 뭐고 싹 지우는데 벡터량이니까 X의 컴포넌트의 제곱, Y의 컴포넌트의 제곱, Z의 컴포넌트의 제곱, 벡터의 량은 교수님 일렉트릭 필드를 힘들시키는데 왜 그러십니까? XYZ까지 그죠?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림으로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전체 값을 얘기하는 거고 요 directional electric field 대신에 EX 값, EY 값, EZ 값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커런트를 안 구합니다. 커런트 덴시티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J하고 E를 구합니다. I하고 V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10마이크론이고 여기 보시면 0.003이면 이게 30마이크론이네요.
그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3마이크론이니까 이게 30마이크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100마이크로미터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마이크로미터, 두께는 1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위에 있네요. 폭 10마이크로, 길이 100마이크로, 두께 1마이크로, 1mV를 가했을 때 이쪽은 0V고요. 이쪽은 1mV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1mV 0V니까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이니까 저항체죠. 도체긴 하지만 비저항을 가지고 있다고요. 비저항을 가지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됐네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못 견디고 나도 목도 아프고 다음 시간에 요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간은 여기까지.